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원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CBT 복원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CBT 문제 특성상 개개인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문제들, 많은 복원 문제들을 모아놓고 유의미한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유익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총 60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이 안에는 신출된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주 파악하기 좋은 그런 복원 문제 6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 20문제, 전기 기기 20문제, 전기 설비 20문제, 총 60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가 됐는데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입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배율기는 뭐예요? 배율기는 그런 거죠. 내가 전압계를 가지고 있는데 100V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근데 나는 한 500V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때 100V짜리 전압계로 500V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배율기 저항을 삽입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배율기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분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전류계가 10A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근데 난 한 50A 측정해야 돼요. 이때 전류의 어떤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뭐다? 분류기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로에 삽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압계는 저항의 병렬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곳에 배율기 저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와 배율기는 직렬 연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는 전류입니다. 전류. 이렇게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럼 전류계를 이 부하와 직렬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는 분류기 저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병렬로 뽑아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분류기 저항이 되는 것이죠. 분류기 저항. 그래서 이 전류의 길을 나누게 함으로써 이 전류계 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까지는 한번 제가 이미지화를 시켜드리려고 그린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2번의 내용처럼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선 연결하는 것이고요. 분류기, 요거 분류기죠. 분류기 저항은 전류계와 병렬 연결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기도 저항이고 배율기도 결국엔 저항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맞췄고 2번 넘어가 보죠. 자, 2번입니다. 전원이 6V인 회로에 0.5모인 컨덕턴스가 접속되어 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2번 보시면요. 지금 회로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저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와서 전원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전원이 몇 볼트? 이 전원이 6V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회로에 0.5모우라고 했어요. 0.5모우. 옴이 아닙니다. 컨덕턴스 값으로 주어졌어요. 0.5모우. 오케이.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좀 구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전류 I는 R분의 V였죠. 오케이. R분의 V였다. 근데 전압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저항값 알고 있습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컨덕턴스 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라는 역수 관계잖아요. 즉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저항값이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꾸고 얘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R은 컨덕턴스 분의 1이 되고 이때 컨덕턴스 값이 0.5라고 돼 있으니까 0.5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R 값은 0.5분의 1이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R 값에 0.5분의 1을 넣는 거예요. 0.5분의 1 넣었어요. 그거 분의 전압이 뭐래요? 6V래요. 자, 6V. 근데 번분수 여기 밑에 1 생략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에 거분의 바깥에 거를 하면은 결론 1분의 0.5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자 3A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 회로에는 3A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컨덕턴스와 저항과의 어떤 역수관계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그쵸? 조금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단위 보고 이거 저항 아니다. 컨덕턴스다. 그러면 바꿔줘야 된다. 이것만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보죠. 3번. 자, 3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대요.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콘덴서가 지금 10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10개를 한 번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또 한 번은 병렬로 연결을 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쭉쭉쭉 10개까지 이렇게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둘, 쭉쭉쭉 10개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직렬이고 요 두 번째 거는 누가 봐도 병렬이죠. 첫 번째 직렬, 두 번째 병렬. 그래서 어떻게 이 값이 정의 될 것이냐. 다 C죠, C. C가 10개가 직렬, C가 10개가 병렬. 근데 병렬은 쉬워요. 왜? 콘덴서에서 병렬은 마치 저항에서 직렬 접속과 같다 그랬죠. 그냥 다 더하면 돼요. 근데 하나의 값이 그냥 C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결국엔 이거 합성은 그냥 10C가 되겠네. 그쵸?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10번 하면 10C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 문제죠, 이제. 우리 저항에서 병렬 계산할 때 콘덴서는 직렬과 같다 그랬죠. 병렬에서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N분의 C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콘덴서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값이 같은 콘덴서 C로 같죠.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 그러면 뭐예요? 결국엔 10 써도 되죠. 그래서 10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쵸? 이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된다? 이거 몇 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려면 곱하기 100분의 1 해야 되죠? 10C에다가 100분의 1 곱하면 10분의 C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00분의 1로 감소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콘덴서 결국엔 저항에서 병렬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10번 이거 전체분의 1 이거 한 거예요. 결국엔 이걸 공식화한 게 N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100분의 1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25인 건전지, 전지 10개를 직렬 연결했대요. 이것의 외부 저항 4.5ohm을 직렬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해달라는 건데 이런 건요. 한번 그림 그려보는 게 제일 속편해요. 정말 제일 속편합니다. 자, 어떻게 그리냐? 자, 건전지라고 해볼게요. 전지를. 이게 하나의 전지예요. 하나의 전지 스펙이 지금 1.5V에 0.2. 얘가 1.5V에 얘는 0.2ohm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게 뭐예요? 복잡하니까 단위는 제가 가로는 안 치고 해볼게요. 1.5V에 0.2ohm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하나의 건전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속이 편합니다. 이게 하나의 건전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게 곱하기 10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렬로 10개 쫙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직렬 10개 쫙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보입니다, 지금. 오케이. 근데 이거에다가 외부 저항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때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를 좀 구해 주세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근데 외부 저항은 4.5ohm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죠. 이 전류 뭡니까? 전류 I는 기본적으로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VT, 전 VT로 해볼게요. 이거예요. 이때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죠? 오케이, 4.5옴이 하나 있어요. 4.5옴 더하기 0.2옴이 있네. 0.2.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좀 아쉽죠? 왜? 이런 게 10개 직렬이니까 저항도 10개 있을 거 아니에요? 0.2짜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분해. 분자는 전압의 전체인데 전압이 1.5V죠? 1.5V예요. 근데 또 아쉽죠? 왜? 직렬로 전원이 10개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무슨 값이 나오더라? 2.3이 나옵니다. 2.3 암페어. 그래서 이 회로에는 2.3 암페어가 흐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렇게 회로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한 번만 그림 그려보시고 바로 이 공식 떠올려서 들어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같이 볼까요? 자, 5번입니다. 어느 가정집에서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력량을 구해달래요. 자, 여러분 전력량 W는 뭐였죠? W는 PT라는 식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쵸? 자, P 지금 전등이 몇 와트래요? 60W래요. 이 60W짜리래요. 자, 60W짜리예요. 근데 몇 개를 이런 게 10개 있대요. 그러면 10을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몇 시간을 사용했냐? 지금 P값은 이걸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P값이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T, 시간을 곱해줘야죠. 시간. 자, 시간은 지금 몇 시간이래요? 20시간 사용했다고 합니까? 20시간. 이거 계산하면 12,000 와트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12,000 와트와 아워죠. 그래서 와트 아워가 되는 거예요. 문제 정답을 고르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이거를 킬로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 3개 있으니까 하나, 둘, 3칸 와서 이걸 그냥 12로 써줘요. 그러면 12 곱하기 10의 세제곱 와트 아워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근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10의 세제곱이 뭐였어요? 킬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그냥 12 쓰고 이 10의 세제곱을 K로 바꿀 수 있고 와트 아워는 그대로 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마지막에 단위를 보여주면서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킬로와트 아워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죠. 나는 킬로와트 아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와트 아워를 구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 갔다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목이 말라요. 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사장님 아메리카노 좀 하나 주시겠어요? 근데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내가 설탕 넣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커피를 만들어 주셨는데 설탕을 빼고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 제 요구 조건에 만족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만족을 안 한 거죠. 안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단위를 지켜주지 않으면 마치 그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혹은 시럽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조금 문제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단위 같은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문제에서 어떤 거를 요구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6번, 5번에는 2번이 되고요. 이제 6번 가보죠. 6번 가보겠습니다. 1칼로리는 몇 줄인가? 여러분 1칼로리는 4.18 외워주시면 됩니다. 4.18 1칼로리는 4.18. 자, 7번 보죠.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여러분 석출량 W 어떻게 구하죠? 이거 패러데이 법칙이죠. 석출량 W는 화학당량 곱하기 전기량 Q예요. 단위는 g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Q는 또 어떤 걸로 쪼갤 수 있었죠? 이거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날 것 같은데 뭐였죠? 뭐였죠? Q는 IT였죠. 그래서 Q는 IT, 단위는 그램. 이렇게 두 가지씩이 가능해요. 이게 석출량 공식인데 문제에서 지금 보는 게 1번 보시면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게 전기량이고 이게 화학당량이거든요. 그럼 이 공식을 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출량은 전기량에도 비례하고 화학 당량에도 비례하고 끝. 그래서 정답은 1번. 왜냐하면 비례한다는 건 내가 커질 때 이 친구도 같이 커지는 거고 내가 작아질 때 이 친구도 같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비례는 내가 작아질 때 이 친구가 커지는 거고 내가 커질 때 이 친구가 작아지는 거. 청개구리 같은 게 반비례예요. 근데 이게 보면 얘 커질 때 얘도 커지죠. 얘 커질 때 얘도 커지죠. 다 분자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으로 가볼게요.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렸대요. 주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대요. 이거 펠티 효과죠. 펠티의 효과는요. 먼저 두 금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렸을 때 어떤 열의 발생이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 친구 또 뭐 있습니까? 헷갈리는 거. 재백 효과가 있었어요. 재백 효과는요. 두 금속을 놓고 먼저 열의 발생이나 흡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재백 효과예요. 펠티에랑 재백은 반대죠.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펠티에랑 재백은 반대다. 전류가 먼저냐, 열이 먼저냐,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 우리는 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전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이거 정답 2번 가우스 법칙인데요. 가우스 법칙이 그런 거예요. 정의만 따지면 임의의 폐곡선, 폐회로, 폐곡선이라고 할까요? 폐곡선에서 그 곡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다시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은 그 안에 있는 전기량과 같다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곡면 내의 총 전하량과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의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 개념만 알아보고 가우스 법칙은 어떤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해서 대칭 어떤 정전 회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구나. 정전계의 세기를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진공중의 유전율은 무엇인가? 진공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여러분,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의 단위까지 여러분 페로퍼 미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거 짝꿍 있잖아요. 이거 나오면 짝꿍. 이 투자율까지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투자율. 진공중의 투자율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의 헬리퍼 미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투자율이나 유전율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진공중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떠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다 진공중 혹은 공기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공중 혹은 공기중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1번 볼까요?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 자, 문제에서 산화 티탄 나왔죠. 그리고 극성이 있대요, 없대요? 극성이? 없대요. 그러면 바로 세라믹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산화 티탄, 극성 없음, 세라믹. 정답은 2번. 자, 12번 가보죠. 다음 중 정전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차폐가 뭐예요? 어떤 정전 유도 현상을 방지해 주는 거죠.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강자성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전자레인지 원리가 뭐죠? 어떤 물 분자를 막 전파를 이용해서 진동을 시켜서 열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전파를 통해서 진동을 시키는 건데 그 전파가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해롭겠죠. 그래서 우리 그 전자레인지 잘 보면 유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유리 뒤에 이렇게 얇게 그 철 같은 게 있어요. 구멍 송송송 뚫린 거. 그게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그 어떤 전파 방지하는 거죠. 차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자성체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종류 한번 기억을 해보면 철, 니, 코, 망,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볼까요? 환상철심에 감긴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서 2000A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면 되겠는가? 기자력 F는 권수 곱하기 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F값 주어졌죠. I값 주어졌죠. 근데 N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N은
이항 정리해서 자 n만 남기고 i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i분의 1을 곱하고 i분의 1을 공평하게 곱하면 i분의 f가 되고 문제에서 i 값이 5A라고 주어졌고 기자력이 2000이래요. 이거 계산하면 400이 되나요? 아, 400번 갚는 거구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죠.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횟수 10회의 원형 코일, 여러분 원형 코일 체크.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의 중심 자기장 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형 코일에서 자기의 세기 H는 2R분의 N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 R 값은 미터의 단위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의 값이 10cm라고 주어졌으니까 2 곱하기 10cm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미터로 바꾸면 0.1이 되나요? 0.1 됐다. 그 다음에 N값 뭐예요? 몇 회 감았대요? 10번 감았대요. 그래서 10번을 써줍니다. 곱하기, 자, 전류값 다 나왔어요. 전류 뭐래요? 20A. 와, 20A. 됐다.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1000A 턴 퍼 미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R 값이 미터냐 센티미터냐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미터입니다. 오케이, 15번.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할 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는 어떤 코일 간의 자속에 영향을 주는 인덕턴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자속이 이런 식으로 이 자속이라는 친구가 나갈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 직각으로 돼 있다면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른 코일, 얘가 L1이라고 했을 때 다른 코일은 이렇게 수직으로 해놓는 거예요. L2. 그럼 이 친구는 자속의 방향이 예를 들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건요 뭐냐면 이 두 친구 간에 영향을 서로 미치는 이 M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호 인덕턴스. 근데 이렇게 서로 지금 어때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서로 직각, 즉 수직 방향이죠. 그러면 서로 이 자속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즉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보다 아유 큰일 났네. 이게 그냥 없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0이다.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6번 가보죠. RLC 직렬 회로의 공지는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가? RLC 회로를 보면 자 R과 L과 C가 있다 하여 RLC 회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하여 RLC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R 그 다음에 XL, X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공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 두 녀석의 값이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졌다라는 얘기는 이게 풀었으면은 XL은 오메가 L로 쓸 수 있고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쓸 수가 있으니 정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7번 볼까요? 17번. 어떤 교류 전압원의 주파수가 60Hz, 전압의 시료값이 20V일 때 순시값은 무엇인가? 순시값. 여러분 순시값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압 기준으로 써볼게요. V는 어떤 VM에다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제가 이쪽을 좀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조금 필기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지우고 오케이. 자, 지금 17번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순시값을 제가 써볼게요. 순시값 V는 VM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조금 풀어보면 최대값은 루트 2에다가 전압, 시료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시료값에 루트 2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사인 오메가 T. 자, 오메가 T인데 오메가를 우리 2파이 F로 바꿀 수 있는 거. 2파이 F. 2파이 F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루트 2에 전압값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V 시료값이니까 그래서 이게 20V가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자 사인에 2파이 F인데 F값이 지금 60Hz래요. 그래서 60 곱하기 2 하면 120이죠. 120 파이가 되고 지금 위상은 0도로 한다 그랬으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요.
끝입니다. 이런 순식값의 형태로부터 주어진 단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전기이론 다 끝났습니다. 자, 18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 옴인 경우 선전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부하 측만 떼와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선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편의상.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때 각각의 단서들을 한번 적어보면 지금 상전압이라고 했나요? 상전압이 200V래요. 이게 200V라는 얘기입니다. 200V. 그러면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똑같죠? 델타는.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이래요. 여기가 각각 6 더하기 J8, 6 더하기 J8 다 3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 더하기 J8을 크기로 나타내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해서 루트 10이면 10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0옴, 여기가 10옴. 다 10옴, 10옴, 10옴이에요. 이때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IP라고 할 수 있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IP만 알면 IL은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IP를 한번 구해보면 IP는 임피던스분의 VP가 되겠죠. 임피던스 10이라면서요. 임피던스가 10. 그 다음에 VP 값이 200이죠. 이거 계산하면 20 암페어 나오게 됩니다. 즉 IP 값이 2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선전류를 구해달래요. 선전류. 그러면 20이 가다가 이 기점으로 선으로 나갈 때는 루트 3이 곱해져서 나갑니다. 델타는. 그래서 IL은 루트 3의 IP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루트 3에 곱하기 20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0 루트 3,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다. 그쵸? 어렵죠?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문제 조금 무겁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부담되고 풀기 싫고 짜증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만 적어도 우리가 3번 내서 5번 정도는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정답이라도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짚어보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중요 포인트죠. 여기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이러한 관계. 이것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18번은 이 정도 보고요. 우리 19번 한번 가보죠.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서 이 구형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마지막. R은 4옴, 오메가 1은 3옴 직렬회로에 V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3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전압을 가할 때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비정연파의 전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고주파일 때와 3고주파일 때가 주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고주파일 때의 전력을 하나 구해서 3고주파일 때의 전력을 하나 구해서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P는, 자, P1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고주파에서 전력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I 제곱에 R로서 들어갑니다. I 제곱에 R. 근데 I는 우리 임피던스분의 V로 풀어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푼 거예요. I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이렇게만 풀었습니다. 자, 이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임피던스 값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값.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저항이 아마 4로 주어져 있을 거고 저항이 4, 오메가 L이 3이죠. 그러면 이거 크기 구할 때 그냥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자, 전압값은 뭐예요? 1고주파. 오메가 앞에 1 있는 것만 보세요. 그러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죠.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만 보면 돼요. 이때 시료값만 가져올 건데 최대값은 100 루트 2죠. 사인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이걸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시료값이 됩니다. 그럼 시료값만 가져오게 되면 100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제곱에 R값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4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1600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1600.
와트. 자,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1고조파에 의한 것만 구한 것이고 3고조파를 한번 가보죠. 자, 3고조파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 자, 3고조파 P3라고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이것도 i제곱 r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건데 바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달라지냐면 여러분 여기 저항값은 그대로 4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3에 제곱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3고조파는 오메가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3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오메가 L이 3이었죠. 근데 3고조파니까 3 오메가 L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L이 3이었으니까 3을 곱하니까 뭐가 된다? 9가 된다. 그래서 9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분의 전압값은 지금 3고조파는 30 루트 2니까 최대값이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30이 되죠. 그래서 30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제곱해주고 곱하기 4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 저항에는 오메가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7.11이 나와요. 37.11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값이 나오는 거예요. 즉, 자, P 최종은 P1 더하기 P3인데 이것은 1600 더하기 37.11 하면 대략적으로 1637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이론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계산 과정이 간단한 것도 있었고 좀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 모르는 것들 한 번씩만 체크를 해놓으시고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습 중요해요. 해주실 거죠? 복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은 이 정도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우리 전기기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전기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기기기는요, 이론과는 다르게 조금 계산 문제가 적죠. 그래서 부담을 살짝 정도, 조금 정도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직류기에 3요소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였더라? 직류기의 3요소. 계자, 전기자, 정류자.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 전기자는 그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 다음에 정류자는 만들어진 어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류기죠. 여기서는 전기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볼까요? 22번. 100V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에 역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지금 전동기라고만 주어져 있고 이게 분권인지 직권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괜히 분권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제가 그림 그려보고 공식 설명드릴게요. 이런 회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어떤 단자전압 V가 되는 것이고 인가해 주는 거죠. 인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곳에 나타나는 역기전력 E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를 우리는 IA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 부하 전류 I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F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RF가 있고 여기에 RA라는 전기자 저항이 있는데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분권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즉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회로만 보면 됩니다. 이 회로. 우리 전동기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전원을 집어넣어서 어떤 회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압을 집어넣었을 때 이곳에 역기전력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역기전력 EC라고 하는 것은요. V-IA-RA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100V를 만들었는데 100V를 집어넣은 거죠. 100V를 집어넣었을 때 이곳에 100V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V가 역기전력 걸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 IA, RA라는 어떤 전압 강화를 한번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자 전압, 즉 인가된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 뺀 것이 역기전력으로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V값은 문제에서 100V로 주어졌고
IA 값은 10A. 그 다음에 RA 값은 0.1이 아니라 그냥 1A, 1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90V가 됩니다. 즉 내가 100을 줬는데 10만큼 뺏겨서 90만큼 걸리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공식으로 외운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동기에서. 여기까지. 어때요? 조금 그림 보니까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식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공식 정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A라고 쓴 이유는 결국엔 여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IF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류나 전기자 정의는 똑같다. 이렇게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3번으로 넘어가죠. 22번에는 1번이 정답이고요. 23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면 토크는 기존 토크에 비해 몇 배가 되는가? 직류, 직권에서 토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토크는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장난을 쳤어요. 이 회전수를 2분의 1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난친 토크 프라임은 장난친 거예요. 이제 토크에 장난을 쳤다 하여 제가 프라임 괜히 써본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n에다가. 근데 원래 여기 전체 제곱이 있었죠?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해보면 장난친 토크는 비례합니다. 뭐랑? 이거 제곱 2분의 1을 빠지면 4분의 1로 나오죠. 그러면 밑 분자에 1이 있으니까 4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n제곱은 그대로 있고 n제곱분의 1. 근데 이게 원래 뭐였어요? 이게 원래 토크였잖아요. 그래서 결론. 장난친 토크는 4배다. 뭐에? 원래 토크에.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기존 토크에 비해서 4배가 된다. 그래서 이 비례관계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보이고 헷갈려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에다가 회전을 2분의 1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2분의 1만 넣어서 제곱을 바깥에서 전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4배 차이가 나는구나. 원래에 비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볼까요? 24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직류 전동기예요. 전동기. 전동기는 뭐가 전기죠? 입력이 전기인가요? 출력이 전기인가요? 전동기는 입력이 전기예요.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어떤 효율식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기본식에서 그래서 효율, 전동기라고 해볼게요. 전동기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쓸 수 있죠. 입력분의 출력.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입력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왜? 입력이 전기니까. 그래서 입력을 써주고 출력을 입력에 대해서 바꾸려면 입력에서 출력을 손실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까지 하면 완벽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류 직권전동기는 이 무브하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즉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돼요. 벨트를 걸고 운전하게 되면 그 벨트 빠지게 되면 무브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동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류 직권은요. 체인을 사용하거나 어떤 기어를 사용해야 돼요. 빠질 염려가 없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이 교재 보시면 전기자랑 계자랑 직렬로 하나 연결되어 있고 전기자랑 계자랑 병렬로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권, 직권과 분권이 같이 있다 하여 복권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그림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7번 볼까요? 동기발전기의 무브화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브화 포화 곡선은 기억해 주세요. 무브화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워주세요. 무브화 계단. 무브화는 계단이다. 무브화는 계단이다. 왜? 무브화 포화 곡선은요.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브화 계단 이렇게 외워주세요.
무부하 계단, 무부하 계단, 무부하 계단, 무부하 계단. 좋습니다. 자, 28번 넘어가 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기억은 고압 회로의 전압을 2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기기로서 회로에 어떤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보시면 지금 정답은 어쨌든 4번인데 PT를 병렬 연결한다는 거예요. PT는 계기용 변압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고압 회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고압, 엄청난 고압이 있어요. 이때 여기에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뭐를? 계기용 변압기 PT를.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여기에 V라는 전압계를 하나 달아서 전압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기용 변압기는 PT, VT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PT를 달아서 병렬로, 회로의 병렬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큰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럼 그 측정된 전압과 이 계기용 변압기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고압 회로에 어떤 전압이 걸려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29번. 변압기의 1차 권해수 80회, 2차 권해수 320회일 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면 1차 전압은 무엇이 되겠는가?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요. N2분의 N1,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2분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때 이거 다 알아요, 우리. 근데 하나만 모르죠. 뭐 V1만 몰라요. 그럼 한번 값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2차 권수가 320, 1차가 80이니까 320분의 80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V2는 뭐래요? V2는 100V. 자, 100분의 V1이 됩니다. 그럼 V1에 대해서 써볼게요. V1은 100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320분의 80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거 25V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5V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30번 볼까요? 어느새 30번까지 왔습니다. 다음 설명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중축과 만나는 점은 기억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니은이다. 이것은 잔류작이와 보자력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종축과 횡축이고요. 종축은 B, 자속밀도, 횡축은 H,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쭉 가다가 어떻게 된다? 쭉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축과 만나는 점, 이것을 우리는 잔류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횡축과 만나는 점, 이 두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 문제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보종잔 이렇게 외우는 걸로 하죠. 횡보종잔. 그래서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라 하여 횡보,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라 하여 종잔. 횡보종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1번. 변압기 U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변압기 기름, 변압기 U. 그래서 그것과 관계, 그 열화 방지와 관계 없는 것은 부싱입니다. 부싱은 외부 전원, 변압기와 외부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 통로거든요. 그래서 부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32번으로 가보죠.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유도전동기의 삼상이니까 3개의 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3개의 선 중에 2개의 선을 바꾸게 되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넘어가 볼게요. 삼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이 자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격 전압의 한 30에서 50%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동을 하는 방법인데 1번 보시면요. 80% 정도로 인가를 하는 게 아니죠. 30에서 5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번.
12극의 3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이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무엇인가? 이게 기능사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떤 생소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기사에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기계각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써보면 이 전기각은요, 기계각에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2분의 P.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각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기계각에다가 구하려면 기계각에다가 2분의 P 극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전기각, 기계각이 뭐냐? 동기발전기에서 이 동기가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 회전을 할 때 그 이루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자기장이 만드는 그 자기장이 만드는 각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이 돌아갈 때 만들어지는 기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자기장 측면, 이거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동기발전기가 회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전기각을 구하려면 기계각에다가 2분의 P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기계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도. 15도로 나와 있어요. 곱하기 2분의 극수는요? 너무 친절하게 12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극. 그럼 이거 계산하면 90도가 되는 것이죠. 즉 전기각은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공식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35번 가볼까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동기전동기의 V 특성 곡선에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역률값은 무엇인가? V 특성 곡선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여기가 계자 전류 IF고 전기자 전류 I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곳이 코사인 세타는 1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여기죠. 이 지점. 작을 때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36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인가? 이 편자작용은 자속의 분포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편자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차 자화작용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속이 하나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교차한다 하여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37번.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이 아닌 것은 4번 전절권이죠. 우리는 건선법 할 때 전절권 대신 단절권을 쓰고 집중권 대신 분포권을 사용한다고 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정류 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점호각이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단 전원 측 전압의 실효값은 100볼트이고 직류 측 전류는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을 적으면 출력 V0라고 해볼게요. 출력을 V0. 그러면 파이분의 이렇게 쓰죠. 파이분의 2 루트 2의 입력 V라고 해볼게요. 곱하기 코사인 어떤 알파 점호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값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분의 2 루트 2 전압값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볼트래요. 100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45도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덕턴스가 커다란 게 있느냐 없느냐, 순수한 저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해설 나와 있죠. 그 해설의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은 이렇게 보고 우리 39번 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39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3번 다이오드죠. 이 저항과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는요 수동 소자, 즉 선형 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오드는 비선형 소자예요. 비선형. 어떤 전원에 대해서 비례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요. 능동소자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GTO죠. 자기 소호는 어떤
온과 오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온 시키면 전류 흘러, 오프 시키면 전류 흐르지 마.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걸 자기 소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기기를 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어떤 텍스트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 역시 복습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 문제 같은 건 헷갈리는 거 꼭 백지에 한 번씩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눈 감고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우리 마지막 전기 설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설비는 이제 거의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전기 기기보다 더더욱이 부담이 좀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4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41번부터. 자,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DV라고 쓰죠. 드롭 와이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OW는 오외용 비닐 절연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2번 볼까요? 42번.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 그러니까 옥내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건물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건물 안에 전기 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2.5 스퀘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2.5 스퀘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2.5 스퀘어 최소 굵기. 자, 43번. 43번.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진열장이 나오고 어떤 단면적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400V 이하에서 0.75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0.75. 뭐라고요? 0.75 스퀘어. 0.75 스퀘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44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전선을 접속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전선을 이렇게 접속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어떤 접속법에 의해서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이 전선 자체는 10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kg으로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이 접속점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케이, 약해지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할게. 그런데 약해지더라도 최소 80% 이상, 즉 얘가 100kg이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최소 80kg 이상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100만큼 100kg을 견딜 수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부분은 80kg까진 버텨라. 버텨라. 제발. 이겁니다. 이것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손이 조금 찢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 피부보다 이 찢어진 피부, 꿰맬 거 아닙니까? 꿰맸어요. 그러면 꿰맨 곳과 찢어지기 전의 피부와 강도가 다르죠. 당연히 꿰맨 부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내가 이걸 꿰맨 거예요. 붙였어요. 대신에 원래는 100kg까지 견뎠는데 오케이, 너 접속점, 너는 80kg까지는 버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다른 말로는 80% 이상을 유지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45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접지선의 색상 규정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노크하고 있죠? 노크 이제 녹녹 이러잖아요. 녹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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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노. 그래서 자, 녹색. 자, 여러분 민망합니다. 자, 녹색, 자, 노란색. 그래서 이것을 녹색, 노란색, 녹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접지선의 색깔 나왔다. 녹녹, 녹녹. 자,
민망하니까 46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허탈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생각날걸요. 접지선 녹록, 녹록 바로 갈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으로 보면은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뭐 단면적 50 스퀘어, 알루미늄 뭐 70 스퀘어, 동일 도체, 동일 굵기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두 개의 어떤 선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병렬로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이곳에 절대로 퓨즈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안 돼요. 한쪽에. 왜냐하면 퓨즈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는 건데 오케이, 하나의 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퓨즈로 끊었어요. 근데 다른 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확대를 방지하지 못하죠. 즉 퓨즈 해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선 뭐 알루미늄 선 저 50이나 70 이상 해야 되고요. 동일 도체, 동일 굵기, 동일 길이. 동일 도체, 동일 굵기, 동일 길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임피던스 값을 맞추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4번 같은 극간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 즉 튼튼하게 접속하란 얘기예요. 병렬 접속할 때. 정답은 2번 퓨즈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47번 가보죠. 47번.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닛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무엇인가? 구멍을 뚫는다. 뭔가 펀치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아웃 펀치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8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애자 사용 나오고 전선 상호간이 나왔다면 무조건 6cm로 가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49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요즘에 이 규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광 전선관에 대해서. 후광 전선관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후광 전선관 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외우냐?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이제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존에는 뭐 짝수, 홀수로 나눠서 외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기에 모두 다 짝수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부터 10까지 쓰긴 쓰는데 6 쓰지 말고 2를 2번 쓸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 써볼게요. 6 쓰지 말고 2를 2번 씁니다. 1, 2, 3, 4, 5, 6 쓰지 말고 7, 8, 9, 10. 자, 이것까지 괜찮죠? 이거 괜찮죠, 여러분? 1부터 10까지 쓰는데 6 쓰지 말고 대신에 2를 2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6이라는 친구랑, 자, 6이라는 친구랑, 얘가 6이에요. 6이라는 친구랑 86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앞에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6이라는 친구랑 86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6이는 86이랑 친했다 그랬잖아요. 친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취업 준비생이 있어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근데 86이가 취업을 했네. 뭘로? 뱃사공으로. 그래서 여기 뱃사공이 된 거예요. 자, 86이가 뱃사공이 됐어요. 6이는 질투를 합니다. 나 취업 못하고 있는데 86이는 취업을 했네. 이 마을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을 싸고 가방입니다. 이거 가방을 싸고 휙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어요. 가방 싸고. 자, 정리해 볼게요. 6이는요 86이가 뱃사공이 된 것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친구가 뱃사공으로 취업을 해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보여드릴게요. 6이는요 그 다음에 862가 뱃사공이 된 것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다시 6이는요 86
이가 10402 된 것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빠르게 6위는요. 862가 10402 된 것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후광전선관의 규격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2를 2번 쓰고 6 쓰지 말고 밑에는 6위와 862의 슬픈 이야기. 6위는 862가 10402 된 것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끝. 그래서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신 거예요, 이제. 6위는 862가 10402 된 것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후광전선관은 끝납니다. 나중에 박강전선관도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5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9번은 이제 1번이 정답이죠. 20은 없습니다. 자, 50번. 금속 몰드 공사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되는가? 이건 400볼트죠. 금속 몰드 400볼트. 금속 몰드 400볼트. 51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 내용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원래 화약 창고, 화약류 저장소 무조건 300볼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금 꼬여서 나왔어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전로의 대지 전압은 400볼트 이하로 한다? 아니죠. 300볼트 이하로 한다 그랬죠. 2번. 전기기계 기구는 개방형으로 시설해야 된다? 아니죠. 전폐형으로 해야 되죠. 3번. 케이블을 전기기계 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백열전등 및 형광등을 포함한 전기시설은 일절 금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자, 52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소선이 최소 몇 가닥 이상 되어야 되는가? 지선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전봇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봇대 쭉 갑니다. 이때 여기 전봇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선이고, 이거 지선애자 혹은 구형애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녀석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 꼬여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연선의 소선인데 그 소선에 최소 몇 가닥이 꼬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3가닥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지선 가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3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 철탑은요, 지선 사용을 하면 안 되죠. 대신에 임시 가설용일 때는 지선 사용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래 정석적인 철탑에는 지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54번 볼게요. 선로의 도중에 설치하여 회로에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전류를 감지해서 스스로 차단하는 차단기의 일종으로 단상용과 삼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리클로저라는 자동 재폐로 장치예요. 그래서 리클로저는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배선 선로를 보면은 사고가 일어날 때 순간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 나무에 접촉했다든지 그냥 일시적인 것들. 이 일시적인 것들을 잠깐 차단했다가 다시 자동으로 투입하는 거.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것을 리클로저라고 하고 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된다? 이러면 진짜 제대로 된 사고다. 이거 완전히 끊어야 된다. 영구 차단하자. 영구 차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리클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1번 리클로저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55번 볼게요.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이거 정답 4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발판 볼트 있거든요. 이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보신 적 있죠. 이게 지나가다 보면 뭐야 저거 왜 있는 거야? 뭐 타고 올라가라는 건가? 에이 설마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걸 봤을 때 용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올라가 볼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한 새벽 1시, 새벽 2시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전봇대랑 이렇게 막 끌어안고 그러다가 하고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타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높이 만드는 거예요. 그 높이가 1.8m. 1.8m. 이 높이, 최소 높이 1.8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왜 만들어 놓습니까? 사람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전봇대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작업할 때 올라가려고 만드는 것이 일반인이 올라가라고 만든 건 절대 아니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소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1.8m 이상으로 해놓는 거구나. 즉 1.8m 미만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거의 다 왔습니다. 56번 볼게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전장이 15m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설계 하중은 6.8kN 이하이다. 이거 표에 이제 참고 내용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 표를 꼭 외워야 됩니다. 교재 해설에 표가 있죠. 그래서 이 표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칸까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해당 문제는 일단 15m라는 거, 그 다음에 설계 하중이 6.8kN이라는 것만 알면은 되죠. 그래서 표 첫 번째를 보면은 이거 15 곱하기 6분의 1만 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2.5m 이상으로 땅에 묻어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여기 땅이 있고 전주를 쭉 심어요. 이렇게 묻어요, 땅에. 그럼 이 깊이가 2.5m 이상으로 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5m짜리가 있을 때 2.5 정도는 땅이 묻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벽붙이 콘센트를 표시한 올바른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자, 1번은요. 벽붙이 콘센트죠. 2번 천장 붙이예요. 3번 바닥에 이렇게 뭔가 있죠. 바닥 붙이예요. 4번 전멸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볼게요.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최대 몇 미터로 배치하여 설치하는가? 너무 친절하게 조건 다 주어졌어요. S는 1.5H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무실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 작업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작업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조명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 이 사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 그 다음에 작업대에서 조명까지 높이가 지금 2.4m. 이 상태에서 요 간격, 이 간격 S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는 주어졌어요. S는 뭐다? 1.5H래요. 그쵸? 1.5H. 그럼 S는 1.5, H는 2.4죠. 곱하기 2.4.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3.6이 나와요. 그래서 S. 즉 이 S는 3.6m 정도는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이 간격은 3.6m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인데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근데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H는 높이고 S는 등기구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볼까요?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의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하를 확보하여 감아야 하는가? 이거 20cm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가용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가용선. 이거 조가용선이에요. 그 밑에 케이블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금속 테이프를 할 땐 케이블과 조가용선을 붙이고 여기 금속 테이프라고 해볼게요. 금속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감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요 사이 간격 있죠. 이것을 20cm 이하로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 테이프죠. 금속 테이프. 60번 마지막.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전류에 대해 동작하지 않는 퓨즈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건 전동기용 퓨즈죠. 전동기는 기동할 때 전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격으로 운전할 때보다 약 4배에서 7배 정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데 이 퓨즈 입장에서 그 4배에서 7배 흐르는 전류를 고장 전류도 하고 끊어버리면 아예 전동기 기동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이거 기동 전류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퓨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동기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이론 20문제, 전기 기기 20문제, 전기 설비 20문제, 총 60문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푼 60문제는 신출 문제도 꽤 있었고 그리고 최근 경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나도 알 수 있었고
많은 보건 문제들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조금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푸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글 게시글, 타사네드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